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1 어둠 속의 부름. 피 냄새가 나를 깨웠다. 강렬해서 온몸이 그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확장되었다. 이상한 장면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안개 속 가로등의 흐릿한 노란빛, 발밑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 비에 젖은 길을 따라 굴러가는 진홍색 우산, 바람에 흔들리는 공사 현장을 덮은 비닐 방수포.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며 가사를 더듬고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소녀에 대한 노래, 그리고 그녀가 비 속을 걷는 것에 대한 노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었고 꿈의 잔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가 내 몸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계속 누워 있어. 움직이지 마. 약을 먹지 않은 대가입니다. 약을 먹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았고, 때로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폭풍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하는 불안한 환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떤 지표가 된다면 그것이 끝났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하고 강렬할 것이고 그 후에 나는 피곤하고 지쳐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받을 만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무엇에 빠지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중독이었다. 나는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환상을 쫓기 위해 하이에 빠지지만 나에게는 다른 길이었다. 나는 더 높은 현실에 도달하기 위해 약물을 끊어야 했다. 그때 마법의 시간이 열렸다. 내 두통과 이명은 사라졌고 내 감각은 예민해졌다. 나는 개처럼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내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윙윙거렸고 나는 이성 대신 본능으로 세상을 읽었다. 나는 힘이 넘치고 우월함을 느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작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이모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이 두 여인은 나를 마치 질식하고 질식시킬 수 있는 의자, 쿠션처럼 대했다. 나는 어머니가 내가 발작을 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내가 회복되자마자 어머니는 나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미래 소아과 병원의 원장인 이모에게 끌고 갈 것이다. 이모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친절하게 이야기하며 내가 그녀의 말을 듣도록 하려고 할 것이다. 왜 약을 먹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정직함은 내 강점도 아니고 내가 열망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실용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 대답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약을 먹는 것을 잊었고, 다음 날은 전날 잊었던 것을 잊었고, 그러는 동안 지금까지 매일 잊었다고 말하지 않는 게 어때? 이모는 내가 또 다른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선언할 것이다. 패턴이었고, 어머니는 관찰하에 매 식사마다 약을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몇 일 동안 스릴 넘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를 내게 주입했고,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는 한, 나는 결코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유진.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깨기 직전에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아래층에서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너무나 조용했다. 귀가 터질 듯한 고요함. 내 방은 어두웠다.
아직 이른 시간이고 해가 뜨기 전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이 발작을 겪고 그녀가 알지 못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어젯밤처럼. 자정 무렵 나는 군도 해양공원의 은하수 전망대까지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방파제 근처에서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불안해지면 달리고 근육이 에너지로 경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불안한 신체 증후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한밤중에 달렸습니다. 미친 충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텅 비어 있었다. 설탕이 가득한 팬케이크를 파는 노점, 용인은 문을 닫았다. 아래의 페리선 착장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짙은 안개가 방파제 옆에 6차선 도로를 삼켰다. 12월의 바람은 날카롭고 강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생각할 테지만 나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기분이 환상적이었다. 집까지 쭉 떠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람에 피해 달콤한 냄새가 풍겨서 발작이 임박했음을 암시하지 않았다면 완벽했을 것이다. 한 소녀가 안산행 마지막 버스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내게로 다가왔다. 우산을 활짝 펴고 바람에 밀려가는 모습. 나는 집에 가야만 했다. 나는 땅에 구겨지고 그릴에 던져진 오징어처럼 뒤틀린 채 낯선 사람 앞에서 구르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없이 바로 누웠을 것이다. 아마도 코를 골며 잠들었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세 번째 발작이었지만 마지막 발작 후 이렇게 빨리 또 다른 발작이 오는 것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 냄새는 전혀 다른 짐승이었다. 내 피부는 따끔거렸고 코는 따끔거렸고 정신은 몽롱했다. 곧 다가올 발작은 지금까지 가장 강렬한 것 같았다. 나는 발작의 심각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이슬 비든 폭우든 나는 여전히 젖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깨기 전에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빨리 오기를 바랐다. 나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렸다. 나는 몸을 이완하고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5시가 되자 침대 옆 탁자 위에 무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나는 준비해서 깨어났다. 나는 움찔했다. 거실 아래층에서도 전화가 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깨어날 것이다. 어떤 놈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전화가 울리는 것을 멈췄다. 할아버지 시계가 거실에서 한 번만 울렸다. 정각에 울렸을 뿐만 아니라 30분마다 한 번씩 울렸다. 나는 침대 옆에 있는 알람 시계로 손을 뻗어 디스플레이를 들여다보았다. 5시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은 경쟁 수영을 했던 수년간의 유산이었다. 상관없다. 내가 잠든 시각에 나는 연습 1시간 전에 일어났다. 그것은 어머니가 방의 책상에 앉아 성모 마리아상의 성모송을 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도를 한 후 어머니는 샤워를 하셨다. 나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나 흐르는 물이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건 전화의 큰 울림뿐이었다. 이번에는 내 휴대전화였다. 어쩌면 그 전 전화도 나에게 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머리 위로 손을 들어 베개를 따라 전화기를 더듬었다. 어디에 있었을까? 책상 위? 욕실. 벨소리가 멈췄다. 그러자 유선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내 머리가 획 돌아서서 수화기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잠들었어? 혜진이었어. 물론이지. 이 시간에 날 찾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일어났어요.
엄마는 뭐해요? 참 이상한 질문이네요. 어제 영화 스튜디오와 미팅을 한 후 집에 오지 않았나요? 집에 없니? 내가 물었다. 뭐, 집에 있는데 왜 전화해야 해? 상암동에 있는데 혜진이 작년 여름에 작업했던 개인 레슨의 감독이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계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시러 나갔다가 낮에 찍은 60번째 생일 파티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친구의 스튜디오에 갔다가 잠들었다. 방금 깨어나 보니 어머니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좀 이상했어요. 잠을 자고 계셨어야 할 텐데 그는 자신이 우리는 지금쯤 일어났을 텐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되었다고. 모든 게 괜찮지, 그렇지? 바로 그때 나는 딱딱한 무언가가 온통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왜 그렇지 않겠어? 나는 굳어지고 엉킨 머리카락을 만지며 무심코 대답했다. 그럼 왜 안 받는 거야? 집 전화나 휴대전화도 안 받았어. 그녀는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욕실에서, 아니면 발코니에서 가슴을 만졌고, 배를 만졌고, 다리를 만졌다. 어젯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느낌이 전혀 달랐다. 부드럽고 통풍이 잘 되는 스웨터는 딱딱했다. 바지는 생가죽처럼 딱딱했다. 발을 들어 올렸다. 거기에도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아, 그럼 다 괜찮아요? 나는 짜증내며 중얼거렸다. 내가 진흙투성이가 된 것 말고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렇게 걱정된다면 나중에 전화해. 아니요. 곧 집에 갈게요. 좋아요. 그런데 왜 진흙투성이었을까? 집으로 가는 길에 넘어진 걸까? 하지만 진흙은 어디에 있었을까?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곳을 지나 먼 길을 돌아간 걸까? 혹시 화단을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걸까? 샤워하러 갈게요. 늦어도 9시에는 집에 올게요. 혜진이 말했고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일어나서 전화기를 다시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천장 조명을 켰다. 유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내 숨은 목에서 막혔고 나는 질식하고 기침을 하며 두드렸다. 나는 침대에 몸을 앞으로 숙이자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솟구쳤다. 어느 날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후 한 기자가 저에게 당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하게 호흡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영 코치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약간 덜 겸손하게 그는 제가 지도한 모든 아이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폐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놀라운 폐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를 소파 쿠션으로 사용했던 2명의 여성과 지금 방을 둘러보니 제 목에서 터지는 듯한 어뢰가 있었습니다. 피 묻은 핏방울과 발자국이 은빛 대리석 바닥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에서 시작해서 방을 가로질러 침대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뒤로 걸어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든 내 침실 문 밖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 침대는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트, 담요, 베개. 나는 내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물건의 덩어리가 내 검은 스웨터, 스웨트 팬츠, 양말에 온통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어나게 만든 피의 냄새는 임박한 발작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게 내 발소리였을까? 내 방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을까? 발작이 일어났을까? 그렇다면 심각한 일이었을 것이다.
혀를 물었을까? 온몸에 피가 묻을 정도로 혀를 물 수 있었을까? 양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돼지 피 한 통을 내게 뿌렸거나 나를 찔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어머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식사부터 화장실 가기, 운동까지 인생의 대부분 일에 엄격한 일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수면 습관도 그런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이모가 처방한 수면제를 먹고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녀가 일상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내가 늦을 때였습니다. 이 규칙은 혜진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늦게 거리에서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이 차별적인 관행을 정당화했다. 불공평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고 싶지 않았고, 기차를 기다리다 선로에 떨어지고 싶지 않았고, 거리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버스에 치이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밤중에 지붕의 철문을 통해 어둠에 굶주린 사람처럼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나의 통금 시간 때문이었다. 저는 어젯밤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후 8시 55분에 집에 도착했는데 교수님들과 술을 마시던 중간에 나가서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4잔을 마셨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식히기를 바라며 비가 오는 가운데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더위는 가라앉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분이 좋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취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현관문이 코드를 입력하고 별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저는 20분 동안 문과 희망 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아파트는 열쇠 없는 자물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그냥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고 고장난 자물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전화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떠났어? 어디세요? 가까이 계시나요? 비가 온다. 버스 정류장에서 픽업할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지 5초 후 문이 활짝 열렸다. 슈퍼마켓에 갈 때조차 우아하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타났다. 야구 모자, 흰색 스웨터, 갈색 카디건, 스키니진, 흰색 스니커즈를 입고 스타일리시하게 차려입었다. 짜증이 나서 입술을 삐죽 내밀고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냥 내버려두자. 나는 그녀에게 쏘아붙이고 싶었다. 언제 여기 왔어? 그녀는 문받침으로 반쯤 열린 문을 고정하고 문틈에 섰다. 그녀는 소란 없이 나를 들여보낼 리가 없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나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후 9시 15분 얼마 전. 나는 갑자기 멈춰 섰고 내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머리는 납처럼 느껴졌다. 내 얼굴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익은 토마토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고 천천히 눈을 그녀 쪽으로 굴렸다. 내 시선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들어갈 수 없었어. 문이 열리지 않았어. 나는 재빨리 덧붙였다. 어머니는 자물쇠를 흘깃 보았다. 그녀는 7자리 코드를 눌렀고 손가락은 흐릿했다. 문이 띠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문제가 뭐였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쏟아졌다. 물방울이 내 눈을 스쳐 지나 코끝에 매달렸다. 나는 위로 불어서 떨어지게 했다.
어머니의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녀는 내 이마 중앙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마치 내 모든 거짓말이 일어나는 곳인 것처럼 응시하고 있었다. 술 마셨어요? 글쎄요. 어색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모에 따르면 술은 발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제가 어길 수 없는 궁극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 나는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내 흉터는 타들어갔다. 맥주 한 잔만요. 나는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덧붙였다. 어머니가 눈을 깜빡였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한 잔 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멈췄다. 나는 여기 25살에 술 몇 잔 마셔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젠장, 현관문 탓이었다. 만약 잘 되었다면 나는 안으로 슬쩍 들어가 위층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의 침실을 지나가면서 집에 왔어 라고 외쳤을 것이다. 나는 통금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러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취한 채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내 다리는 약해졌고 왼쪽 무릎이 휘청거렸다. 나는 흔들렸다. 유진. 어머니가 내 팔꿈치를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아. 나는 취하지 않았어. 정말 한 잔뿐이었어.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팔꿈치에서 털어냈다. 이번에는 내 오른쪽 다리가 나는 그녀에게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어깨에 매달려서 내 자신을 잡았다. 어머니는 재빨리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작고 마른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놀랐거나 움직이거나 내가 그녀를 만지는 것이 그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생각했다. 이야기하지 말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이미 술을 마셨다. 지금 나를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내 팔 밑에서 빠져나와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는 순간 나는 낙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실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 그녀는 나를 막지 않았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도와줄까? 나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방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고 씻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던 걸 기억해요. 그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술이 깨었어요. 그 후로 아마 40분 정도 천장을 올려다보았는데 너무 초조해져서 지붕의 철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방금 깨어나서 어머니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자고 계셨어야 합니다. 혜진이 전화로 한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궁금했습니다. 왜 전화를 걸었을까? 제가 이상하게 행동했기 때문일까? 그녀는 제가 다시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몇 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11시? 자정? 그 후에 그녀가 잠시 깨어 있었다면 그녀는 제가 돌아오는 것을 들었을까? 그녀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녀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나를 안치고 신문했을 거야. 어렸을 때 내가 저지른 죄를 자백하게 한 것처럼.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말할 때까지 잠자리에 들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 시간에 어디서 왔어? 언제 떠났어? 얼마나 오랫동안 몰래 돌아다녔어? 나는 오래전에 처벌에서 벗어났지만 그것은 다시 테이블 위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
밤새도록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성모송을 외웠을 수도 있었어. 그녀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나를 봤다면 기도가 끝이 아니었을 거야. 아니, 내가 내 방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은 그녀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지 못했다는 증거였어. 나는 침대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다. 피 묻은 발자국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는 문으로 다가갔다. 나는 책상 앞에서 멈췄다. 책상 뒤, 옥상 데크로 통하는 슬라이딩 유리문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뿔처럼 곤두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빨갛고 붉었으며 그의 눈의 흰자위는 불안하게 반짝였다. 나는 기절할 것 같았다. 그 붉은 짐승이 나였을까? 바다에서 흘러드는 안개 때문에 밖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옥상 정원을 만들 때 만든 페르골라에서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어젯밤 떠날 때 켰어야 했다. 들어갈 때 껐어야 했다. 나는 슬라이딩 도어가 살짝 열려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옥상 데크로 나갈 때마다 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떤 상태였든 다시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월이었고 제 방은 바다 옆 건물 10층 듀플렉스 2층에 있었습니다. 폐경을 겪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젯밤 이 문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발자국의 방향, 열린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페르골라 조명으로 판단해 아파트의 현관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왜 나는 현관문으로 들어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내 방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다시 침대 옆 시계를 보았다. 검은색 배경에 3개의 붉은 숫자가 빛나고 있었다. 5시 45분. 나는 흐르는 물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아직 욕실에 있을 수 있었다. 10분 후에 그녀는 침실에서 나와서 주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오기 전에 상황이 어떨지 보아야 했다. 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나는 불을 켰다. 피 묻은 발자국이 내 문에서부터 복도를 따라 계단까지 뻗어 있었다. 나는 문에 기대었다. 내 머릿속의 낙관주의자가 나에게 속삭였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았잖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나는 문에서 멀어지도록 애쓰고 마지못해 발소리를 따라갔다. 나는 어두워진 계단 위로 발을 내디뎠고 모션 센서를 작동시켰다. 불이 켜졌다. 난간에는 피 묻은 손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각 계단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멍하니 계단 옆에 피 묻은 벽과 아래 층계참에 고여있는 피의 기울과 웅덩이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피에 젖은 내 손, 스웨터, 바지, 발을 내려다보았다. 착륙할 때 피투성이가 된 걸까? 누가 내게 이런 짓을 한 걸까?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생각도, 소리도, 느낌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느리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착륙장에 있는 피 웅덩이를 지나서 다음 층으로 내려가려고 돌아섰다. 나는 헐떡거렸다. 내 머리가 획 돌아갔고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마음은 받아들일 만한 선택을 제안했다. 아무 문제도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 좀 자. 다시 깨어나면 다른 아침과 같을 거야. 내 머릿속의 현실주의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니,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어. 꿈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해. 꿈이 아니라면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깨어났는지 알아내야 해. 꿈으로 판명되더라도 잠자리로 돌아갈 시간은 아직 충분할 거야. 나는 눈을 떴다. 아래층에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계단과 주방 사이의 굽은 벽을 따라 피가 웅덩이를 이루었다. 웅덩이 속에는 맨발 한 쌍이 있었는데 발꿈치는 대리석 바닥에 얹혀 있었고 발가락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벽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게 했는데 마치 발이 조각품처럼 전시되도록 잘려진 것 같았다.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 인형? 유령? 위에서 내려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 나아갔다. 각 계단마다 피와 발자국이 있었다. 피의 물줄기가 계단을 따라 흘러내려 거실에 도달했다. 마지막 계단에 도착했을 때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실제의 육체성뿐이었다. 인간의 울퉁불퉁한 발가락, 높은 아치, 왼쪽 발목에 매달린 장신구가 달린 앵클릿. 배가 뒤집히고 딸꾹질이 시작되었다.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계속하려고 애썼다. 나는 주저하며 오른쪽으로, 현관문 쪽으로 돌아섰다. 계단 아래에서 주방 입구로 이어지는 길쭉한 늪이 피에 형성되었다. 한 여성이 그 중앙에 깔끔하게 누워 있었고, 그녀의 발은 계단에 더 가까웠고 그녀의 머리는 주방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볼륨감 있는 흰색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곧게 뻗었고 그녀의 손은 가슴에 얹어 있었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망상적인 마음에서 곧장 나온 환각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고 또 한 걸음 다가가서 그녀의 팔꿈치 근처에서 멈췄다. 그녀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목이 잘려나갔다. 누군가 강한 사람이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이걸 했을 것이다. 상처 주변의 사른 물고기 아가미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잠시 동안 나는 그것이 뛰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엉킨 머리카락 아래에서 어두운 홍채가 내 눈을 마주쳤고 나를 얽어매고 더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다. 나는 순종했다. 나는 뻣뻣한 다리를 구부려 그녀 옆에 웅크렸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밀어냈고 내 손은 떨렸다. 나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유진.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꿈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희미하게 들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헤엄쳤다. 척추가 으스러지고 발이 피에 미끄러졌다. 나는 무겁게 앉아서 손으로 넘어짐을 막았다. 그 여자의 눈은 놀란 고양이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피방울이 그녀의 긴 검은 속눈썹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뺨은 가늘었고 턱선은 두드러졌다. 그녀의 입은 오자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다. 어머니. 16년 전에 남편과 큰아들을 잃은 그 여자. 그 이후로 오직 나에게만 매달렸던 그 여자. 그녀의 DNA를 내게 준 그 여자.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 쉴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모래가 폐를 채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두운 뇌에서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내부 시계가 알람을 울리고 이 악몽에서 나를 꺼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기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차갑게 조용했다. 할아버지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6시였다. 내가 깨어난 지 30분이 지났다.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를 끝내고 우유, 바나나, 소나무 견과류, 호두로 만든 스무디를 들고 내 방으로 올라왔다. 시계는 멈추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내 옆에 누워 계셨다. 이게 꿈이 아니었을까? 어머니가 정말 어젯밤에 나를 불렀을까? 도움을 요청했을까? 아니면 목숨을 구걸했을까? 무릎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복부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배꼽 아래가 날카로운 통증으로 찔렸습니다. 방광이 부어올랐고 급하고 강렬한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꿈에서 움직일 수 없고 화물열차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느꼈던 소년 시절과 같은 압박감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맞대고 두 손으로 그 위에 기대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